네, 안녕하세요. 부터 선생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역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연구원에서는 지금 뉴 컴팩트 시티를 위해서 경기도 역세권의 입체 복합화 방안에 대해서 24년도에 아마 이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원본 보시면 여기 지금 다 경기연구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긴데 제가 조금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서울은 역세권 일대 여러 가지 다양한 역세권 사업의 형태가 있죠. 역세권 시프트, 그러니까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이랑 역세권 활성화 사업, 그리고 뭐 청년 안심주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목적이라든지 구체적인 뭐 역세권의 범위는 그 역세권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일부 다르긴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서울에서 지금 활발한 역세권 사업들은 결국은 인천이나 경기도에도 퍼질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 인천 역세권에 대해서 이미 많이 영상을 보여드렸죠.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인천 역세권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다루긴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 원도심 역세권, 인천시 역세권 개발 본격 시작됩니다. 뭐 이런 제가 인천에 대해서는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사실은 다룬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지금 경기도도 결국은 역세권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일단 역세권을 지금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서울의 역세권만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결국은 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은 복합화, 입체화라는 측면에서 지금 도시공간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으로 역세권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뭐 랜드마크로서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라든지 그리고 역세권의 적정 배치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고도화시키고 시민 생활의 편의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역세권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나 지금 서울시 모두 이 역세권 그리고 융복합화랑 고도화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런 트렌드는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결국 심지어 지방에도 결국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는 23년 1월 복합 용도구역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정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고도화, 융복합화를 깨하겠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 개발이 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영종률 인센티브라든지 다양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23년 1월 5일 날 제가 한번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죠.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기존 우리나라가 이 제조업 중심, 제조업 시대에서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직주건설이라든지 고밀, 복합개발 등이 새로운 공간 전략이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국토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것들이 있었나? 대표적으로 이 도시혁신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을 하겠다. 여기는 엄청나게 큰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용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기존에 뭐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조례에서 여러 가지 그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지자체에서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도시혁신구역이 있었고요. 그리고 복합 용도구역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존 용도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이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을 시켜주겠다.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별도의 용도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 용도 구역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는 앞에 보여드렸던 그 도시 혁신구역과 달리 여기는 용적률과 건폐율에 어떻게 보면 상한선이 없는데 여기는 있습니다. 기존 용도 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도시 혁신구역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적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계속해서 노후공업산업단지 그리고 세택 구도심 등을 복합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노후화된 산단들은 또 많거든요. 특히나 인천 이런 데 많잖아요. 그리고 구도심, 원도심 제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역세권에 있는 구도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도시계획시설 또한 입체 복합부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대학교라든지 터미널, 특히나 이 터미널 중요하죠. 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을 복합적인 공간으로 형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용적률도 건폐율도 1.5배에서 2배까지 상향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시로 나왔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화이트존, 이제 마리나베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한국형 마리나베이 이제 화이트존을 도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 복합 용도 구역은 대표적으로 미국의 보스턴 혁신주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랬던 곳인데 항만, 물류, 창고,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곳을 주거 업무, 공공, 문화시설 이런 여러 가지 복합 시설이 복합 용도로 재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한국에도 이런 사례를 만들겠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시 경기연구원이 다시 자료를 가져와 보면 지금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 한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분양, 임대 주요 세력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아파트뿐만 아니라 업무 상업 시설들의 분양과 임대 시장 역시 침체의 우려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의 다각화에 따라서 가인 공급 그리고 과다하게 오른 임대료로 늘어나고 있는 상업시설이라든지 오피스, 공실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역세권이 지금 업무, 상업, 시설들이 복합화된다는 것은 지금 공실 발생, 용도 변화 등이 가장 빠르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컴팩트 시티에서 이제 새로운 뉴 컴팩트 시티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시대적 흐름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으니까 그에 맞는 뉴 컴팩트 시티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서울시도 보면 기존에 획일화된 것을 이제 플렉스블, 유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률적이고 일괄적인 지정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연화, 다양화 시키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경기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개공지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너무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지역에 맞게 어떤 지역은 사실은 뭐 공기공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은 뭐 녹지공원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녹지공간이 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법적으로 최소한으로 뭐 몇 퍼센트는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의 다변화라든지 획일적인 역세권 개발 방식을 지양을 하고 지역 수요나 특성에 맞게 그러니까 유연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자료에서 보면 지금 이 컴팩트 시티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 대표적으로 그 서울시에서 역세권 개발 사업 중에 한 형태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바로 컴팩트 시티 실현입니다. 그런데 이 컴팩트 시티라는 단어도 압축 도시거든요. 컴팩트 시티가 197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사용된 단어라고 해요. 근데 지금 벌써 1973년, 지금 2025년이잖아요. 이것도 오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 흐름에 맞지 않죠. 그래서 경기용원에서 말한 것처럼 뉴 컴팩트 시티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도시 계획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을 위한 넷제로 시티, 아니면 이것도 서울시에서 많이 봤죠.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서 많이 봤습니다. 접근성 향상, 보행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15분 생활권, N분 생활권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불필요한 자원을 재정비할 필요 있다. 적정 규모. 너무 다 고밀복합 개발하지 말라.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정 규모, 적정 입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 교통 결절지의 거주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또 좀 중요해야 됩니다. 교통 중심의 위주로 주거지 개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이제 맞게 새롭게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결절지 거주성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한국에서도 도정법에 따라서 지금 역세권 등의 용적률 상향 특례를 신설했거든요. 24년 1월 19일 날. 그래서 지금 법제 상한에 제가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단어가 이상했죠. 뭔가 이 법제 상한 용적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최고 높이가 최고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이 법적 상한을 벗어나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법적 상한에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시켜 주겠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이 법적인 이 단어의 정의를 벗어나는 그런 용적률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법적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뭐 용적률의 50% 이상에서 뭐 보시다시피 역세권 그리고 대중교통 결절지 이런 곳에다가 뉴홈 그러니까 공공분양을 법제 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에서 이제 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만큼 공급하기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혁신구역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형 하이트존이라고 했죠. 도시혁신구역을 중심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이상의 추가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걸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24년 1월 19일 도정법인데요. 제 66조에 보면 진짜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원래는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신설됐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지금 정비구역이 역세권 다시 말씀드리면 도정법입니다. 도정법에 뭐 있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시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뭐죠? 주거환경 개선 구역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근데 이 역세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금 기존의 78조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각 후에 어느 하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00분의 120%, 그러니까 1.2배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또한 용도 지역의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한 후 변경된 용적률 변경된 용도 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세권 사업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경기용원에서도 이제 당시 보고서에서 좀 만든 보고서 표인데 물론 이거는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 형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재정비 촉진법, 그리고 서울시는 지구단위 계획, 역세권 활성사업, 청년 아침주택, 장기전세주택 이렇게 운영 기준이 다 있죠. 그래서 서울시가 좀 많고 강원도도 있네요. 강원도도 역세권 개발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다. 그런데 뭐 다른 제가 지방에 있는 곳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경기도도 없죠.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아마 경기도도 이런 조례를 서울시를 따라서 이런 운영 기준이라든지 조례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 범위도 그 역세권 사업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했죠. 지구 단위 계획 수리 기준에서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역세권 활성 사업은 지금 이것도 바뀌었죠. 350m 이내. 그리고
청약 안심주택은 뭐 250m 이내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세권 범위 목적 다 다르다고 했죠. 역세권 활성 사업은 역세권 무급개발 컴팩트 시티 조성을 하겠다. 청년 안심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라든지 장기전세주택은 3, 4인 가축단위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 역세권 범위도 각각으로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 성강정부터 직각으로 250m, 350m 이렇게 다 다르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울시도 역세권 활성 사업이라든지 복합개발, 그리고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목적, 운영 기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지 대상지 요건 이런 것들이 다 그 사업 형태에 따라 다 다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최근 여기 보시면 비주거 용도 비율 지금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를 주장을 하면서 이것도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업지역에서는 용적률 10%, 연면적 20%를 이거를 10%로 낮췄죠. 그리고 준주거 지역에서는 10%를 없앴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도 역세권 현황이라든지 유형별 입지 복합화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런 챕터가 있거든요. 볼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잘 봐주세요. 경기도가 어디를 특히나 경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넓잖아요. 수많은 역세권들이 존재하는데 이 여기서 경기연구원에서는 어떻게 이 역세권을 분류를 하고 있는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가지를 총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강력 고밀구역입니다. 강력 노선이 포함된 역들 중에서 총 인구수가 높고 평균 용적률도 높게 나타나며 가중 사업체의 수가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강력 점유 형태. 강력 노선이 포함된 역들 중에서 총 인구수, 가중 사업체 수, 평균 용적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뭐 클러스터 3은 일반 점유율입니다. 강력 노선이 포함되지 않는다. 3, 4, 5는 다 포함되지 않죠. 근데 용적률도 낮다. 여기는 중간이다. 여기는 평균 용적률이 높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력 노선이 포함된 역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우선 이 로컬 클러스터 1, 2, 이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용적률이 몇 %다. 지금 특히나 제가 써다시피 클러스터 1, 2를 좀 중점으로 봤다고 말씀드렸죠. 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 1, 2. 딱 보면 1호선 쪽이죠. 이건 빨간 색깔이 클러스터 1인데 얘는 빨간 색깔을 좀 이쪽으로 보이죠. 그리고 클러스터 2는 조금 보면 여기 일로 하는 것도 있고 좀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또. 그래서 클러스터 1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역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클러스터 1, 2 이렇게 좀 봐주세요. 그런데 이 수많은 역들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역들 중에서 지금 여기서 아마 100개를 또 추출하거든요. 그 10개를, 100개를 추출한 그 의도가 뭐냐? 보시면시피 강역에 해당하는 역이거나 도로 면적이 넓고 그리고 국공유주가 많고 인구가 많은 역이면서 공시지가가 낮거나 실거래 변화가가 높은 역들을 만족하는 형태들의 역들을 일단은 100개를 추출해줬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1, 하서역, 금정역, 안양, 수원, 판교, 구리, 동탄, 병점, 오산대 뭐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클러스터 2는 석수, 별내, 세류, 평택시역, 평택직제, 그리고 뭐 매곡, 하전, 팔당 뭐 이런 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나 이 100군데 좀 잘 필요가 있겠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클러스터 1, 2를 좀 중점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강력 교통의 중심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점수를 가지고 얘네들이 경기연구원에서 점수를 매겨서 역들을 순서대로 매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미금역이다. 그리고 하서역, 정자역, 석수역, 동천역, 금정역, 안양역, 서현역, 오리역, 미사역, 풍산역 이 빨간 색깔 좀 순위가 높은 순위로 좀 봤어요.
근데 이 아무래도 지금 제가 5번이라 쳐놓은 것들은 신분당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니면 뭘까요 조금? 보면 미금역 그리고 같이 보여드려야 되나요? 미금역 정자 동천역이잖아요. 동천 그리고 정자가 어디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신분당선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분당선, 수인 분당선 위주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노란 색깔 형광색깔 쳐놨죠. 1번, 2번 클러스터 1, 2로 표시되어 것입니다. 하서역, 석수역, 금정역, 안양역, 수원역, 병점역 이 부분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금정역이라든지 수원역은 GTX-C가 또 이제 들어올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같이 연관해서 보면 굉장히 저는 이런 수인 분당선이라든지 물론 이곳은 어느 정도 이미 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아직 개발이 안 된 1호선 위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정역이라든지 수원역 이쪽은 계속해서 GTX-C랑 연관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하서역이죠. 하서역이 아까 지금 두 번째 순위 있었습니다. 클러스터 1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일단 표시를 해봤어요.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있는 곳들은 일단 그 역세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면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이게 잘 안되나요? 좀 무겁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 보시면 지금 이 하서역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곳은 다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이고 상업지역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좀 잘 느리네요. 제가 이 지적도를 같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상업지역 여기만 있죠. 상업지역이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이고 스타필드가 여기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하서주공 3, 4, 5단지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적률이 꽤 높거든요. 용적률이 꽤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아파트이긴 합니다. 하서주공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한 219%더라고요. 용적률이 219%고 거기도 꽤 회복을 하고 있죠 지금. 하서주공 잠시만요. 4단지 그리고 5단지 여기도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단지라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용적률이 한 200%좀 넘죠. 200% 넘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용적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건축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세권 범위 내에 있는 곳들 조금 저는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이쪽 화서주공 3, 4, 5단지 이쪽도 좀 보고 있고요. 아니면 이쪽에 저층 주거지일 때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어디가 봐야 되죠? 바로 석수역입니다. 석수역. 석수역은 굉장히 좁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바로 옆에 안양천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개발될 곳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단절되어 있죠. 또 이 석수역은 아무래도 1호선은 다 이 지상철도이기 때문에 서쪽과 동쪽을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절되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석수역 주변에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기다랗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 사업 보상이 마무리 단계 있다 해서 23년 1월 29일 날 이제 좀 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쪽에 조금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일대 있잖아요.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역세권 개발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사역, 석수역만 말씀드렸는데 금정역, 안양역, 그리고 수원역 이 일대에도 조금 역세권 개발의 목표로 타겟으로 투자를 염두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근에 저층 주거지일 때도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는 앞으로 역세권 개발 기본 방향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일단 경기연구원에서 언급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뉴 컴팩트 시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이 있죠. 일자리, 주거문화, 복지, 탄소 중립이라는 5가지 요소를 20분 생활권 내에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10분 생활권은 직접 역세권인 500m 반경 그리고 20분 생활권은 간접 역세권이 1km 반경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렇게 500m라고 제가 잡았던 것입니다. 그냥 잡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반경 500m를 일단 10분 직접 역세권으로 잡고 있었고 이제 1km 간접 역세권으로 잡고 있었다. 그리고 철도 연장, 연선, 상업제기로 이렇게 잡고 있었죠. 그리고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로 지금 여기도 직주락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직주락을 좀 강조했는데 여기는 복도, 복합으로 이제 복지시설도 나와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복합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여러가지 통근 시간을 줄임으로써 탄소 배출량 저감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미래형 컴팩터시티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뭐 기존의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되어 있는 기존 역세권을 중심으로 추가되는 도시 수요를 공급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도심에 있는 노후화된 주거지 일대 있잖아요.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더 이상 인구가 증가만 할 수 없다. 앞으로 미래 수요에 맞추어서 가인 공급을 지향을 하고 수도권으로의 도심 회귀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뭐 계획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보면 역세권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공원도 만들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오피스텔 그리고 만들고 뭐 R&D 센터라든지 저쪽에 있는 청년 주거 시설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역세권 주변에다가 복합 문화 시설이라든지 박람회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거지가 어떤 것들이 있나 보면 고급화되고 역세권의 사업성과 상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급 분양주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좀 의외죠. 고급 분양주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신체적으로 취약한 은퇴한 고령자들이 역세권의 문화를 누리고 대중교통 접근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돌봄 의료 원스톱 서비스와 연계해서 고급 분양형 실버타운 개념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고품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맞벌이 부부들과 양육, 출퇴근에 문제가 없도록 공공 서비스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편의시설을 역세권에 공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로에 의해서 지금은 특히나 단절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이 단절된 것들은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보행 네트워크 확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연계를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로 일단은 역세권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계속해서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공 편의 시설 부족이라든지 하승교통 체계 부족, 불합리한 동선 체계와 대규모 상업 지역 개발은 주변 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 감소 시대라든지 부동산, 버블 붕괴 시대를 대비해서 가행될 수 있는 공실에 대한 대응으로서 실수에 필요한 공인, 공공, 공시설 그리고 행정시설들이 역세권에 확충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보시면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 활성화, 역세권 사업과 연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누군가에게 독점이 되지 않도록 기존 상권과 상생을 위한 협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철도 유휴부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역세권 개발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철도 유휴부지, 철도 지하화 이런 것들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는 현재 역세권 활성화대에서 운영 기준이라든지 조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이런 트렌드 봤을 때 분명히 서울시 따라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례라든지 운영 기준을 만들 것이에요. 경기도도. 그래서 대중교통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 우리가 봤던 것들 있잖아요. 일단 가안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역세권에서는 공공기여를 통해 가지고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을 전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복지 등의 균형 잡힌 복합 건축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직접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그리고 가슴노래변 등의 이것도 가슴노래변 따라했죠. 이것도 서울시 따라서. 그리고 대중교통이 이용이 용이한 지역들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가로구역으로 한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보시다시피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 그리고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존치관리구역과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예외를 하니까 이런 것들 되는 거죠. 이것도 잘 봐주세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간에. 그리고 또 주민합의체 소규모 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가지고 조합 설립을 받은 지역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형도 지금 도정법에 따른 이제 재개발 사업도 가능하고요. 재건축 사업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특히 도시정비한 재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법에 따른 혁신지구 재생 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제 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역생개발 노후계획도시 빈집 정비 사업 이런 검토 중이라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조정을 통해 가지고 현재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까지 허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그냥 아무데나 경기도에 있는 수많은 역소 중에서 아무데나 역세권 순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데나 하냐? 나름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강력 노선이 포함된 곳들 중에서 이런 곳들 저는 좀 중점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서역, 석수역, 금정역, 안양역, 수원역.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례라든지 운영 기준이 수립되고 이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도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무리 미금역이 높고 이런 데도 좋긴 하겠지만 이 1호선 라인 특히나 이 원도심 위주로 조금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자세하게 좀 영상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연구원에 보시면 이 2024년도에 발표를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24년 뉴 컴팩트 시티를 위한 경기도 역세권의 입지 복합화 방안.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조금 읽어보시면 좀 느낌이 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